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화두입니다. 관련된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업다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면서 저희가 관련 세미나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고, 매크로, 인플레이션, 자산시장에 관련된 거시적인 검토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박성우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이 화두인데 세미나 같은 거 좀 많이 다니고 계시죠? 네, 올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각종 자산 가격들이 또 생각 외로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투자자분들께서 요번에 BOK, 페드, ECB 금리 인상이 다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를 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님을 좀 모시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또는 자산 시장 관련된 뷰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유독 높았는지 미국 기준으로는 41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측 요인이랑 공급 측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측 요인인데, 그러니까 수요 측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화폐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이게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가 많아지니까 그게 일정 시차를 두고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중의 돈을 말할 때 이제 그 시중 유동성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좀 어려운 말로는 M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경제에서 만들어진 돈이고요. 민간 경제에서 이 민간 통화량, 시중 통화량 M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이제 둘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아니면 정부입니다. 참고로 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돈은, 이거는 민간 경제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돈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을 제공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수단은 그 시중은행의 대출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연두색 그 막대 그래프인데, 연두색 막대하고 초록색 막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두색 막대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민간에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거는 대출을 적게 받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녹색은 위로 가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정부가 돈을 적게 쓰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대가 되게 지금 2020년, 2021년 걸쳐서 굉장히 급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이 녹색 막대, 연두색 막대가 상당히 위로 솟구치면서 이 전체 통화량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M2 증가율이 연간으로 19%, 그리고 2021년에는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통화의 팽창으로 인해서 이제 시차를 두고서 작년이죠. 2021년, 올해 2022년 이게 사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연간으로, 미국 기준입니다, 한 8%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사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은 과거에도 이 191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기간에도 보시면은 이
그런 이 녹색 막대죠. 정부의 지출 급증과 함께 시중 통화량의 폭증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사후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랑 8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때는 보시면은 이 막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즉 70년대, 80년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그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인 거죠.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1970년대, 8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럼 지금 시대의 인플레이션은 뭐냐? 그러면은 둘 다 해당이 되죠. 정부에서도 돈 많이 풀었고 뭐 전쟁 나면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코로나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급 측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이 수요 측 요인 그리고 정부가 돈 많이 쓴 거 그리고 공급 측 요인 코로나 특수성 또 전쟁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뒤섞여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뭐 공급 측 요인은 사실 예측이 어렵죠. 근데 이제 수요 측 요인만 보면은 2022년 올해 현재까지 이 통화량 증가율이 6월 기준으로 연간으로 한 6%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그 코로나 위기 때 19%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은 좀 누그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거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증거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는 경제 주체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그게 어떠한 경로로 작동이 되냐면은 지금 만약에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더 올라간다, 더 비싸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딱히 필요 없어도 뭐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사야겠죠. 예. 그게 이제 과거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월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는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을 보시면은 이때 내구재 가격이 되게 비쌌는데도 사람들이 더 비싸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딱히 필요 없어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변동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 월별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다 떨어졌다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최근 거를 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는 그 이제 검정색 선이 이제 지금 가격이 비싸지만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아서 그래도 구매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인데 이제 그 수치가 지금은 굉장히 비율이 낮고 반면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과거 8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이제 몇 년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 당시랑 다른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부추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잡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잡혀나가는 방향으로 흘러져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가계의 그 소득하고 지출을 이제 실질 기준으로 환산한 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늘었다가 지금 완전히 다 거의 정상 추세로 돌아갔죠. 그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저 봉우리 3개가 다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총 3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다가 이제 월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질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좀 훼손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상품 지출이 지금 한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굉장히 늘었다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저 회색선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일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꼭 필요한 부분만 사는 거죠. 즉 그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이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소비인 거죠. 재량 소비재 구매는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구재 구매를 안 하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줄, 그러니까 이 작년 한 4분기 정도에 굉장히 이 공급망이 차질이 크고 그런 약간 물류 대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도 이게 배달 그 도착을 늦게 하니까 이게 실제 수요가 어떤지도 예상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주문하고 보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안 팔리는 물건들이 다 지금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자동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그 부품 쇼티지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좀 예외적인 섹터예요. 그래서 그런 중고차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제외했을 때 이 소매 업체들의 재고는 뭐 기존의 트렌드를 훨씬 뛰어넘어서 증가를 했죠. 그래서 뭐 재고가 이렇게까지 쌓였는데 물건값을 뭐 더 올려서 팔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뭐 할인 판매를 해야지 뭐 겨우 팔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이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 6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주요 국가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냐 나쁘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50을 기점으로 좋으면은 50 이상 그리고 안 좋다 그러면 50 이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뭐 모든 국가에서 다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은 다 이 내구재 같은 이 상품 수요의 둔화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품 수요의 둔화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완화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좀 이러한 그 물가의 완화 징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그 경기 추적 지표라고 하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것인지 좀 선행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이제 구리 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는 그러니까는 이 경기에 민감한 이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되면은 구리값이 막 올라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구리값이 막 떨어집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금은 아무래도 이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가격이 좀 싸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올 것 같고 뭐 사람들이 좀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그런 기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에서 금 가격을 나누면은 이제 그게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리 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향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조짐을 반영하는 거고요. 현재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내용인데 이 막대 그래프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같이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승률이냐면은 2020년 12월 대비 현재의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12개월 단위 연율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폭증했죠. 당연히 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네, 뭐
그런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지난 1, 2년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유럽은 그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 보급이 상당히 차질을 받으면서 그 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차이가 그나마 적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그나마 양호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미국도 결국은 이 생산자들이 좀 그 생산 원가가 올라간 부분을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시켰다는 거거든요. 미국한테는. 네, 유럽은 이제 전가를 못 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배경은 미국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가장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이 기업이 그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시키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좀 비싸게 받아도 사줄 거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기업이 대체로 그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 전가를 많이 못 지켰고요.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독특한데 일본은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1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2%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뭐 최근은 뭐 2%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난 1년간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일본이 왜 다른 국가들은 다 선진국들은 금리 막 뭐 50bp 단위, 75bp 단위로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근본 배경인 거죠. 금융 완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겪은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아무리 생산 단가가 올라가도 그 소매 가격 인상을 잘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왜냐하면 또 가격 올리면 안 팔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대체로 좀 그 생산 단가가 올라도 그거를 기업이 자체 흡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체 흡수라는 거는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그 소매 가격으로는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정체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그 극도의 엔화 약세 뭐 이런 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게가 돈이 있어서 기업은 소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은 실제로 구매력도 되게 약해졌고 이제 정부에서 돈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구매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그 통화 당국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이제 없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 물가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생산자 물가가 먼저 더 빠른 속도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제 그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 많은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에서 그 물가 연동 국채라는 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미국의 CPI 상승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베팅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베팅한 내역에서 추출해 봤을 때 향후 5년 후 5년 동안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한 2.1에서 2.0 사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구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지표들이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당장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이 미국이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9.1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3분기까지는 그 8%대 중후반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분기 정도가 되어야지 미국 기준입니다. 한 7%대. 그리고 연말이 되어야지 6%대.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되어야지 5%대. 그러니까 이자를 보는 시기는 내년 한 연말은 되어야지 3%및 2%대의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이러한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림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요 요인별로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 이 회색 부분이 그 에너지 가격인 거고 검정색 부분이 식품 분야.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은 보통 이제 제거를 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정책 대응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빼고 그런 근원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현재 미국은 한 6% 정도 부근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요소가 그 그림에서 이제 맨 왼쪽 편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위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 가격이 다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상품 가격은 원래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한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컴퓨터 가격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이 훨씬 더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세계 교역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향상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이 제품 물가는 그렇게 그런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운 품목이에요. 다 서비스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파란색 막대가 다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시적인 요인, 그런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 파란색 영역 중에 대부분이 다 중고 차량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는 앞으로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더 전환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상당 기간 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좀 자산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제 지금의 달러 강세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대한 예상이 점점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을 좀 다 하락시키는 그런 환경이 지금까지 발생됐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될 거는 같은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도 완화가 되어야지만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6월 달에 기록했던 9.1%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긴축의 수위가 높아졌고 이제 그로 인해서 수요의 위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은 이 공급 측면은 딱히 개선은 안 됐어요. 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공급 측면의 개선보다는 이제 수요가 옥죄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빨리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한 7% 물가, 6% 물가 이거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런 이게 과연 진정된 거냐? 시장이 안정되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근데 금융시장은 이 굉장히 미세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러한 그 절대적인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이 떨어지는 속도, 뭔가 완화되는 속도, 그 전달보다 떨어졌느냐, 그래서 모멘텀상 방향성이
하락이냐 그게 중요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조금이라도 포착이 되면은 금융시장은 그거를 바로바로 빠르게 가격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은 점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좀 달러 강세는 좀 누그러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굉장히 반응이 빠른 게 이미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한 3.6%대까지 이미 6월 중순 정도에 올라갔다가 지금 한 3%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긴축에 대한 그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긴축이 가능할 것인지를 미리 다 반영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고 그런 긴축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이 되면서 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3% 부근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 금리는 아무래도 이 정책 금리에 좀 묶이는 성향이 있어서 좀 잘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책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장기 금리는 이 정책 금리를 올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짐과 동시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또는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이 반영되면서 점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앞으로 방향성은 좀 밑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더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확인하고, 그리고 연준의 긴축 강도 약화를 반영하면서 약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좀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기에 좀 우위인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한 107, 106 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 회피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경기가 침체가 온다거나, 유럽의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좀 재정 리스크가 부각된다. 그런다 싶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 도피처로서의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강세가 완화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거쳐야 될 관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잘 봉합이 되어야지만 달러는 좀 안정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강세가 우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선물 시장에서 미국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 정도를 같이 한번 따져 보니까 지금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베팅이 우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달러 강세 베팅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솟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강세 베팅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에서 보면은 달러 강세는 완화가 될 것 같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은 국가별로 올해 에너지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주요 국가의 수출입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입 수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 대비,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 빼기 에너지 수입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이 많은 국가일수록
그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러한 그 원화 약세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통화 가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지정학적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그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서도 좀 통화 가치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강도, 통화 정책을 강하게 긴축하느냐, 약하게 긴축하느냐에 따라서도 통화 가치의 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그런 대외 부채, 달러로 표시된 빚이 많은 국가들도 또 위험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그 통화 가치들의 등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주요 국가의 통화 가치 변화를 살펴보면은 에너지 생산국인 거죠. 즉 에너지 생산국의 그 통화 가치가 상당히 절상이 많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 루블화는 뭐 그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약세로 돌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급반등하면서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절상률을 기록한 통화가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화인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 위험 회피처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연준의 고강도 긴축, 뭐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달러 가치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중동 산유국들은 다 달러에 그 패그된 고정 환율 제도를 쓰고 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통화 가치의 변동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산유국들이 만약에 변동 환율제를 썼다면 그들의 통화 가치도 뭐 굉장히 많이 치솟았겠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요. 보통 에너지를 다 수입해다가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통화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그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근데 통화 정책도 그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오히려 완화 쪽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엔화 가치의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지금 제일 약한 통화는 터키 리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개 국가는 달러 빚이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달러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펀더멘털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각국의 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이제 어느 국가가 더 강하게 긴축하고 어느 국가가 덜 강하게 긴축하느냐, 아니면 또는 완화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그 통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확실한 면이 아무래도 유로화인 것 같아서, 좀 유로화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정학적인 이슈와 얽혀서 좀 유럽 지역의 그 통화 정책이나 이 펀더멘털 경제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 향후 1년 시계에서 봤을 때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의 방향을 결정할 키 드라이버로서 이제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슈, 두 번째는 연준이랑 그 유럽 중앙은행과의 통화 정책의 격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럽이랑 미국의 경제 전망, 이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향후 1년 정도 좀 호흡을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달러 가치의 강세가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세 번째의 시나리오, 유로달 그러한 이 지정학적인 걱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 내일이죠. 내일 그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회의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회의에서 그 향후 그 정책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 유럽 지역의 재정 취약 국가들의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일 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그 유로화의 방향이 유로화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이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신뢰도가 좋아진다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라면은 유로존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올려도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산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저는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초 한 5월 정도까지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6월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주요 자산군의 수익률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자산군은 천연가스를 필두로 그 휘발유, 유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인 자산들은 이제 맨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그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원자재나 달러 이런 걸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군이 굉장히 약세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위험한 자산 그리고 그 금리 상승에 취약한 자산 그런 거들일수록 좀 수익률이 저조해요. 근데 최근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5월 말 대비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면은 좀 이게 디플레이션적인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가장 약세를 보인 자산군들이 다 대부분의 원자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질 해알화는 브라질이 원자재 수출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브라질 해알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은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대응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제가 비선형적인 긴축 대응이다라고 써 놓았는데 그러니까 경기 여건을 고려 못합니다. 경기가 뭐 침체가 오든 말든 금리를 쭉쭉 올려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긴축의 수위를 높이면서 실제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 그래프를 제가 같이 넣어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6월 달 정점을 찍고 7월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 억제, 수요 위축, 리세션의 경로를 통해서 이 중앙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대응은 제가 저기 화살표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그런 선형적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으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CPI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9.1인데 그 앞서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랑 연동이 됩니다.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봐야지 좀 긴축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6%가 좀 의미가 있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축의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세로축의 연준의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를 한 지난 1960년대부터 점을 찍어 보면은 한 6% 정도 그 과거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 6% 이상 레벨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긴축도 굉장히 세게 이루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6% 미만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CPI가 6% 미만으로 내려가는 시점 저희는 그 시점으로 내년 1분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올해 연말 그 정도를 기점으로 연준의 태도가 조금은 이제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망이 이제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선물 시장의 그 베팅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국가마다 이 단기 금리의 그러니까 향후의 미래의 단기 금리가 어떠한 경로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책 금리에 대한 그 경로가 올해 말까지 굉장히 높게 솟구쳤다가 내년 초 이후부터는 좀 오히려 정지하거나 오히려 좀 완화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완화되고 그러니까 수요의 위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긴축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재 금융 환경은 굉장히 긴축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인데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금융 환경이 긴축적인 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융시장 이런 위험자산 시장 가격은 굉장히 좀 약세 압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림은 그 각종 그 자산들 이 주가 지수나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올해 이후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그 하이힐드, 그러니까 이게 투기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굉장히 거의 8%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주가 지수의 그 어닝 일드, 이 어닝 일드는 그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의 주가로 이 주가 지수를 샀을 때 그 연간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느냐를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대 수익률의 개념으로 치환한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자산 가격들이 대체로 많이 약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저렴해진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모든 자산이 다 싸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좀 각 자산별로 세밀하게 접근을 해 보면은 좀 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진 자산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실질금리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란 이게 결국은 그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차감한 그 수준인데 일단 그 실질금리 수준이 낮으면은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질금리가 높으면은 자산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 S&P 500 지수의 그 밸류에이션, 저는 그 주가 수익 비율을 가져왔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하고 그 미국의 실질 금리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그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현재도 그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금리는 이게 정책 금리랑 연동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위험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긴축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싸졌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그 환경은 뭐 그렇게 위험 자산에게 근데 이거는 그 미국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네,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조적으로 뭐 V자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결국은 실질금리하고 그 밸류에이션 간의 비율로 그 매크로 환경을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 4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이제 긴축을 계속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이 그림이 실제 데이터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저 1, 2, 3, 4, 그러니까 4, 4분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좀 완화 쪽으로 기대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3번 3, 4분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에서부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1, 4분면으로 갈 수 있는 건데 1, 4분면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경기가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매크로 환경은 좀 긴 그 호흡에서 아무래도 3, 4분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면서 뭐 내년 초 정도에 연준이 좀 이제 긴축을 멈추고 좀 긴축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완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때 3, 4분면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그 긴축 수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 수준이 그렇게 기대만큼 위험자산 가격을 굉장히 지지할 수준만큼 막 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러한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긴축적인 그런 환경이 좀 전반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중앙은행의 총자산하고 그 미국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같이 그려 보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크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총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본원 유동성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M2라고 했던 그 시중의 돈, 시중의 유동성 이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중 유동성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돈은 이제 중앙은행이랑 시중은행 그리고 정부 이 세 주체들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은 그 금융시장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그 미국 연준의 총자산, 즉 본원 유동성의 규모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양적 긴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란 말이 저 본원 유동성을 줄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선으로 표시된 저 경로대로 그 연준의 그 총자산 규모는 향후 한 2, 3년에 걸쳐서 줄어드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 본원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주가지수 밸류에이션에도 좀 긍정적일 순 없겠죠. 근데 사실 그런 전망들을 다 반영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굉장히 그런 미래 전망을 상당히 빠르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은 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의 여지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좀 이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거는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PI에서 PPI를 뺀 값이 그 기업의 원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CPI 빼기 PPI 이런 지표는 기업이 그 얼마나 그 생산 원가 대비
소매 가격으로 전가를 잘 시켰느냐의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후행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에서 PPI를 차감한 값이 실제로도 그 주가 지수에 굉장히 높은 선행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시해드린 이 그림은 그러니까 미국의 CPI 상승률 빼기 PPI 상승률을 1년 그 앞당겼어요. 1년 앞당긴 그 그림인데요. 상당히 그 주가 지수의 변화하고 좀 연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주가 지수도 이미 이러한 전망들을 반영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기업은 이 생산 원가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생산했던 그 물건들이 재고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뭐 적지 않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예측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현재는 정점 부근이다. 그리고 이 연준의 그 긴축의 강도도 그러니까 예상되는 긴축의 강도도 정점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완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모멘텀도 올해 4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긴축의 강도가 약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매크로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요즘 워낙 그 매크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서 좀 이 리스크 변수들도 좀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그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공급 측 요인이 아무래도 공급 측 요인에 대한 다른 요인에 기인할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긴축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실제로도 침체가 되고 이러한 경기 위축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취약 국가의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존이 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이 좀 재정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과연 이 유로존의 금리 인상을 잘 버텨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험대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 그리고 또 유럽이 아니더라도 또 경제 주체들의 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좀 취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또 신흥국은 아무래도 외화 부채가 많으니까 외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의 그런 리스크가 이제 금융시장으로 좀 이러한 결국은 이러한 그 약한 고리들이 금융시장 그 글로벌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피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서 좀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웨비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투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봤는데, 경제 관련해서 다양한 재고, 뭐 실질 금리, 그 다음에 기대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 등 좀 다양한 면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말씀도 좀 잊지 않으셨는데, 관련해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웨비나를 진행하시는 중간에 Q&A를 좀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이 사실 들어왔는데 제가 그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질문을 같이 함께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미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더 원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 올려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금리를 올리면은
잡히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를 올리면 잡힐 거다 이런 게 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불안정해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즉슨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결국은 긴축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수위를 더 높여서 이 불안해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잡힐 거는 같지만 만약에 안 잡힌다면 긴축을 더 세게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억누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더 우선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정점 시기, 인플레이션의 피크 시기는 언제라고 좀 보시는지. 정확히는 뭐 예상은 어렵지만, 네, 어렵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전망은 6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거의 작년 한 이맘때부터 다들 물가 이제 정점이에요 계속 그랬거든요. 네. 계속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이었고 그 이러한 공급 측 요인들이 해소된다는 가정이 필요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의 해결보다는 이제 수요의 위축이 현실화됐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6월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게 다 결국은 이제 그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다였는데 이제는 비싸니까 안 살래요. 딱 그런 국면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월달 숫자가 좀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분기가 돼도 그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제 미국은 달러가 굉장히 지금 강하니까 네. 이 강달러는 오히려 역으로 하면은 이제 나중에 시차를 두고 물가 인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자국 통화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싸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3분기에는 물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 있고, 근데 다른 나라는 3분기에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국 통화가 약하니까 그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후행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의 고점 시기는 뭐 예상은 힘들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정점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외 국가들에서 정점이 도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US와 넌 US 관련된 좀 구별하면서 정점 시기를 좀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방향성이 좀 많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 하면은 대부분 원자재, 원유, 천연가스 등의 얘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오늘 소비, 재고 이러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해석은 저는 나름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오늘 웨비나가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의 웨비나에 큰 도움을 주신 DB금융투자의 박성우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